자, 훈민정음에 대한 기초 부분은 쭉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조금 들어가 볼까요? 네, 좀 알아둬야 할 그 부분이 자, 55쪽 봐요. 그럼 세종께서 이제 28자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28자만 쓴 건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른 글자를 다 만들어요. 이걸 우리는 자모의 운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원래 처음 나왔을 당시는 우리가 해례본 한문본이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명시 혼동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규정은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을 연자예요. 자, 그래서 연서법이다 그래요. 연서법. 이걸 현대로 번역한다면 이어쓰기죠. 밑으로 이어쓰기고요. 근데 이제 언해본에서는 언해본은 국문번역본이죠. 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네, 미서쓰기라고 그랬어요. 이어쓰기. 그러면 이 연서라고 하는 규정은 무엇을 만들었던 규정이었을까요? 그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상반기 때 오른쪽 6번 문제가 바로 이런 기출 문제입니다. 소방이지. 쉽잖아요. 자, 음가 없는 이응을 입시울 소리 아래 미섰으면, 그러니까 입시울 소리는 순음이죠. 그 아래 쓰는 겁니다. 위아래로 입술 가베아분 소리 다윈 아니라. 그러면 입술 가베아분 소리 밑줄. 자, 이것을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순경음이라고 그래요. 입술이 가벼운 소리니까. 그러니까 연서법은 뭘 만드는 규정이다. 순경을 만드는 규정이구나. 자, 그래서 원래 원리로 본다면요. 자, 순음이 네 가지잖아요. 자, 비읍, 미음, 피읍, 쌍비읍 이 네 가지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후음의 기본자 있죠? 이렇게 음가 없는 이응을 아래 쓰는 거 옆에 아니라 아래다 이렇게. 그러니까 입술 밑에다가 풍선을 달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입술이 가벼워지잖아. 자, 그래서 이 연서법은 뭘 만드는 규정이라고 썼어요? 입술 가벼운 소리다. 입술 순 가벼울 경 무슨 순 경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순경음이 원칙으로 보면은 그럼 네 가지겠네요. 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미음 순경음. 맞습니까? 근데 자, 중심. 이 네 가지 중에서 훈민정음 28자 속에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순우리 국어에 표기, 음운 단위로 썼던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시문제예요. 28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그 당시 우리 순우리말의 표기에 사용했던 글자가 뭐냐? 자, 답은요. 바로 비읍순경음이었어요. 비읍순경. 자, 그래서 네 번째를 보면은요. 순수 국어 표기에는 실질적 음가만을 쓰게 됩니다. 실질 음가만을. 그러니까 실질적인 음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였다고요? 비읍, 순경음만이 실제 음가가 있었고요. 자, 바로 이 세 가지 순경은 뭐라고요? 음가가 없었던 형식적 자음이기 때문에 순우리말의 표기는 쓸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중에 다시 한다. 실제 음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순수 국어의 표기에 상대할 수 있는 글자는 뭐였다? 비읍, 순경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서법이었구나. 그러면은 토론 풀이 없이 자, 6번 봐봐요. 보기 계시니까 자, 기억이 연서법이구나. 그럼 연서법은 뭐였어요? 순경음 만드는 거구나. 그럼 답은요? 2번이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비읍 순경음은요. 자,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읍 순경음. 그리고 이 비읍 순경음은 소멸의 시기건이라고 썼어요. 자, 세조 때. 세조 없었어요. 없어요, 현대는. 그러나 원리는 남아 있어요. 그리고 비읍 순경음은 성종 때부터는 양성에서는 오, 음성에서는 우로 바뀝니다. 이것이 현대 원리가 뭐냐면은 자, 그 아래 거 읽어볼까요? 연서법이나 비읍 순경음은 현대 국어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은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뭐하고 연관됐다고? 비읍, 불규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대 활용을 하게 됐을 때 어간의 어미를 결합했을 때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비읍 규칙. 그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면 뭐라고 그래요? 비읍 불규칙.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께서도 비읍 규칙과 불규칙을 비읍 규칙과 불규칙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것이 8번 문제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모르겠지만은 자, 1번에 굽다가 있고 3번에 굽다가 있잖아요. 그럼 굽다가 둘이면은 둘 중에 하나겠지. 나중에 뭘 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8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 우리 15세기 당시에도 우리 선조들도 비읍 규칙과 불규칙을 구분하셨다니까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자, 1번의 굽다를 봐보세요. 1번의 굽다. 이게 한자로 뭐예요? 굽을 곡자잖아요. 자, 그러면은 뒤에다가 이렇게 모음에 어미를 붙였어요. 자, 다음에 3번의 굽다 봅니다. 3번의 굽다는요, 잘 모르시겠죠? 이건 구울 번자예요. 구울 번은 뭐죠? 그렇지, 구지가. 약불 현냐하면 번작이 기가 아니라 구울 번자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 뒤에다가 자, 이렇게 역시 모음에 어미를 붙였어요. 그럼 15세기 당시는 소리 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연음, 우리 현대에 보면 연음 법칙이라 하고 그 표기를 연철하고 연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비읍이 비읍 받침이 뒤로 넘어가겠지 이렇게. 연철이니까. 그리고 음가 없는 이응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위에 올라탈 거란 말이 연철이니까. 그러면 둘 다 비읍 순경음을 만드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지. 아니, 넘어가더라도 비읍 순경음을 만드는 것은 뭐에서만요? 비읍 불규칙에서만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말? 읽어보세요. 1번. 얘는 국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규칙이기 때문에 15세기 당시도 비읍 순경음 안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뭐예요? 구어잖아요. 자, 그래서 15세기 당시는 이렇게 비읍 순경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읍 순경음이 양성에서는 오, 음성 우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비읍 순경음이 자, 어가 음성이니까 뭘로 바뀌었겠어요? 우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성종 때부터 현대까지 어떻게 돼요? 이 원리는 그대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 당시라 하더라도 용언을 활용했었을 때 비읍이 무조건 다 비읍 순경음 만드는 거 아니야? 뭐에서 만들었다고? 비읍 불규칙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규칙일 때는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 선조들도 그때 비읍 규칙과 불규칙을 구분하셨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예. 자, 그러면은 우선 7번, 8번부터 마무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문제 따고 같이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7번의 모습에서는 그 보기가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연서법이구나. 그럼 연서법은 자, 7번 뭘 만드는 규정이었다? 비읍 순경을 만드는 규정이었다. 그러니까 7번은 3번이 답이죠. 다음 8번입니다. 방금 그 얘기예요. 용언들 중 활용시킬 때 보기의 규정 어떤 거? 연서법 순경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말은 현대 비읍 규칙과 불규칙을 구분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1번에 굽다, 2번에 좁다, 4번에 잡다는 규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더라도 순경음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3번에 굽다는 뭐예요? 불규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읍 순경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연서법 하나 끝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 자모의 규정은 이제는 병서법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자음 만드는 규정이거든요. 그럼 연서는 옆으로 위아래로 쓴다면은 병서는 나란히 병자니까 옆으로 나란히. 자, 두 번째 나란히 쓰기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는 나란히 쓰기라면은 이 당시 언해보는요. 자, 무슨 쓰기? 그것을 갈바 쓰기다 하겠어요. 자, 첫 소리를 어우러 쓸 때면 갈바 쓰라. 내중 소리도 한가리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과연 이 병서라는 것은 어떤 글자를 만들었을까요? 자,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씁니다. 그럼 병서가 둘이죠. 보세요. 같은 자음을 씁니다. 같은 자음을. 여러분들이 주로 쌍기역, 쌍디귿, 쌍두엽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자음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병서? 그것을 각자 병서. 서로 다른 자음을 섞어 썼습니다. 그걸 무슨 병서? 그것을 합용병서라 그랬어요. 합용병서라. 그래서 이제 합용에서도 이중합용, 삼중합용까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6번 문제 봐봐요. 어차피 답은 2번이었으니까요. 자, 근데 자, 니은 규정. 첫 소리를 어우러 쓸 때면 갈바 쓰라. 이거 무슨 규정이라고? 아니, 병서구나. 그럼 병서는 자, 우리 각자 병서라면요. 이 당시에 우리 현대 모습은 현대 된소리. 모습은 된소리. 자,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그리고 현대는 없어도 뭐가 있었어요? 쌍희은까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합용병서도 섞어 썼으니까 이중합용이냐, 삼중합용이냐고 말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자, 2번에 때 있습니까? 때? 그러니까 비읍, 시옷, 디귿하고 삼중합용이 있겠죠. 답은 2번. 그러니까 기역은 연서법, 순경음 찾은 얘기고, 니은의 모습은 네, 병서법이니까, 네, 각자 병서든 합용병서든 말입니다. 규정 알면은 그냥 보너스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런데요, 잠깐요. 이제 이 병서법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주는 것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거. 응용하는 문제가, 자, 응용 문제가, 자, 이렇게 쓰면은 얘는 각자 명사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합용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만 들어 쓰다잖아요. 이건 하나의 소리지만은 얘는 두 개의 소리거든요. 두 개의 소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걸 구분했다는 얘기고, 다만 이제 18세기에 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고전 나왔을 때는 뭐예요? 밑줄 쳐놓고 현대의 뜻풀이 문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각자 병서 쌍시옷이라면 얘는 뭐예요? 얘가 네, 글씨를 쓰다예요.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비읍, 시옷, 게르 전부 다 합용명사입니다. 합용명사. 그럼 우리 쓰다 우리 저 의미론에서 동음이읍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이 쓰다는요, 그래요. 사용하다도 이거죠. 또, 그 당시에 관, 모자를 쓰다 할 때도 이거죠. 또, 약이, 맛이 쓰다 할 때도 있죠. 이건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썼고, 얘만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란히 쓰기 병서법도 지시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잠깐요. 혹시, 말장난. 15세기 당시는요, 합용명서가 어두에도 사용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두자음군이다. 그래서 어두자음군이라는 것은 어두의 합용명서 쓰는 게 합용명서. 근데 우리 현대국어에는 이건 쓰고 있잖아요. 쓰기는 쓰는데 어두에 쓸 수가 없고 뭔만요? 그렇지. 받침 표기밖에는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어두자음군이 현대 어두자음군이 올 수 있다 한다면 X입니다. X. 자, 연서법은 현대 없습니다. 병서법은 현대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에 붙여쓰기가 있고요. 4번에 음절 이루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연서법하고 병서법은 자음을 더 만드는 규정이고, 자음을 만드는 규정이고, 거기 나오는 붙여쓰기, 부서법하고 그 성음법은 뭘까요? 그때는 음절 만드는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잠깐요. 이거부터 해드릴게요. 우리 현대국어에 자, 음운이 모여서 음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절 구조했을 때 현대 여러분들 몇 개 배우셨어요? 4개 배우셨어요. 4개 배우셨어요. 자, 음절 해볼까요? 우선 음은 개수할 때 이거잖아요. 이거. 첫 소리 이응은 음가가 없다. 그러니까 모음 단독 했잖아요. 그러면 현대는요. 자, 모음 단독을 가지고도 음절을 만들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가나다라 봐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초성과 중성만 가지고도 음절이 되죠. 어떻게 해요? 네. 자음에다가 네, 모음을 결합하면 음절을 만들 수 있죠. 또, 자, 세 번째 규정이요. 첫 소리 이응 없으니까요. 모음 플러스 네, 자음 구조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많아봐야 두 모음 사이 낄 수 있는 자음 개수 몇 개? 네, 둘 이상이 넘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규정이 네, 초성과 중성과 종성 이 규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국어에 자음에다 모음을 붙여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음절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현대 음절 구조는 몇 가지였다고요? 4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15세기 우리 중세 음절 구조는 2가지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자, 중세국에는 없었던 음절 구조 1번에 모음 단독은 없어요. 자, 3번에 네, 모음 자음도 없어요. 그러면 자, 2개 남았잖아요, 이제. 자, 첫 번째 음절 구조는요. 자음에다가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자음에다 모음. 자, 이 규정을 네, 15세기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세 번째 규정을 이제 쓰세요. 자,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부서법이다. 자, 부착하는 거야. 자, 이 규정을 자, 부서법이다. 그럼 현대로 한다면 뭐예요? 붙여쓰기잖아요. 근데 자, 15세기 당시로 한다면은 무슨 쓰기? 자, 이때는 펴 쓰기 이렇게 했죠. 붙여 쓰기라고요. 그러니까 뭐에다가 다시 한번 뭐에다가 뭘 붙여 쓴다고? 자음에다가 모음을, 초성에다가 중성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다만 굳이 부서법을 굳이 나눈다면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모음을 자음에 아래 써야 하잖아요. 가를 쓰려면요 기억에다가 모음을 오른쪽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한다면은 아래에 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것을 하서 자, 오른쪽에 쓴다 해서 그것을 우서 이렇게 말을 바꾼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서법 하는 것은 부서법은 자, 뭘 만드는 규정이라고 썼어요? 음절을 만드는 규정이다. 현대 음절 구조인데 음절 구조 중에서도 몇 번째 구조예요? 자음 모음 2번째 구조야. 그래서 초성과 중성만 가지고 음절을 만든다 하는 규정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부서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3개가 다 있어야 된다요. 자, 초성과 중성과 종성 이 3가지가 다 있어야만 음절이 된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56쪽에 뭐가 있습니까? 성음법이 있습니까, 이제? 그래요. 바로 이 4번째 규정. 자, 똑같이 쓸게요. 자, 바로 이 4번째 규정을 자, 무슨 법이라 했다고? 그래서 성음법이다 그랬어요. 성음법이다. 그러면 자, 이 성음법에 이 음이 뜻하는 말이 뭐라고요? 이게 음절이라니까요. 그래서 성음법을 음절 이루기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원래 하문 원본을 한번 볼까요? 자, 원본을 보면은 자, 범자는 또 한자 쓴다고 해서 어리지 말고 자, 필합이
성음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 국문 번역한 거 봐요. 물이 짜인 모름에 어우러사 소리 나니. 그러면 무릇 자 낫글자는 그랬어요. 그럼 이 자는 뭘 말할까요? 운을 말하잖아요. 자음 모음이 반드시 모름에 반드시 자 핵심어는 여기 있어요. 합이 있습니다. 이 합이라는 말을 뭐라고 해석했어요? 어우러사라고 번역했어요. 반드시 어우러져야만 자 소리를 이룬다. 그럼 얘는 뭐예요? 절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줬냐면은 이 합의 개념이 뭐였다고요? 반드시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초성과 중성과 종성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만 음절로 인정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국어에서는 뭐예요? 종성 없어도 여기 있잖아 부서법. 초성과 중성만 가지고도 우리는 음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어는 그 당시에 여기 나오는 자음 모음 구조, 그 다음에 자음 모음 자음 구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음절을 썼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나 그 당시에 동국정운식 이상음, 동국정운식 한자라는 게 있어요. 걔는 우리식의 한자가 아니었어요. 중국의 한자예요. 그래서 걔들은 얘는 음절 안 됐어요. 초성, 중성, 종성 다 있는 것만 음절로 인정했기 때문에 동국적 표기를 보면은 종성이 없는 글자에 대해서는 모양을 받친다고 해요. 그래서 음가 없는 이응이나 이런 형식적 자음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상음을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부서법이잖아요. 초성과 중성만 가지고도 네, 음절이 됩니다. 하지만 동국정식 이상음이라는 것은 종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임의대로 종성이 없는 글자들은 성음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모양을 받쳐준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때 뭐라고 하죠? 생종언경 홍 아니 음가 없는 거라니까. 그냥 모양만 쓰는 거야. 그런 것을 동국정식 이상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자모의 운용 규정에서 우선 첫 번째 연서법하고 이 병서법은 뭘 만드는 규정이었어요? 자음 만드는 규정이었어요. 그리고 이 연서법은 그 중에서 뭘 만들었다고? 자, 비읍, 순경음 만드는 규정을 우리는 연서법. 그리고 비읍, 순경음은 훈민정음 28자 속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음가를 가지고 있어서 성종 이전 세조 때까지 우리 순수국어의 표기에 사용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병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옆으로 씁니다. 그래서 자, 각자병서와 합의명사 쓰는데요. 다만 이런 각자병서는 좀 우리 초성이 남아있지만은 이 합용병서 특히 어두자음이라는 말 혼나오지만 현대는 쓸 수 없다는 점. 다만 받침 표기밖에 없다는 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서법하고 여기 있는 성음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뭘 만드는 규정이었다고? 음절을 만드는 규정. 이제 자음이다 모음 붙여있고 글자 음절 만드는 규정. 근데 우리 현대 음절 구조는 몇 가지였어? 4가지. 근데 이 중에서 중세 때는 이건 안 돼. 그래서 이 두 번째 자음 모음 구조를 뭐라고 한다? 그걸 부서법.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음 모음 자음 3개가 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음법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국어에서는 부서법과 성음법을 둘 다 음절 구조를 인정했지만은 동국정식 한자에서는 뭔만 인정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이것만 음절 인정했어요. 부서법 안 돼. 종성이 없는 글자는 모양으로 받쳤다. 그런 얘기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자, 4가지는 정리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 더. 뭐냐? 우리는 초성 17, 중성 11. 근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성이 있는 글자는 우리나라뿐이에요. 혹자들이 그럽니다. 외국의 그 언어학자들이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며 가장 완벽한 글자는 우리 한글이다. 혹시나 외계인이 있어서 외계의 글자가 왔었을 때 그걸 번역할 수 있는 글자는 우리나라뿐이다. 가끔 외국인들 와가지고 추석이나 설날 같은 데 보면은 외국인 장기자랑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닭 울음소리, 개 울음소리, 울음소리 이렇게 표현이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게 자연의 소리까지를 적을 수 있는 글자는 바로 우리나라다. 왜? 우리는 종성이 있어요. 종성까지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우리는 소리를 다 글자화 할 수 있다. 얘기죠. 또 하나가, 왜 우리 좀 비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IT 강국이었나요? 세계 인구 비례로 PC 보급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외국의 그 중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외국 자판 봤어요? 칠 때? 근데 우리 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국에 우리 이제 핸드폰을 갖다가 수출을 합니다. 그럼 중국식 자판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자음에다 모음을 플러스 시키면은 글자가 만들어지잖아요. 한자 어떻게 할래요? 걔들은 그래서 자판이 수없는 한자 글자로 돼 있어요. 글자로 다. 이 글자 치는 거예요, 다른.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글자의 원리가 자음에다 모음을 붙여가지고 조합을 하는 이런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컴퓨터의 원리가 뭐예요? 이진법에서 막 0101 그런 있잖아요. 세종대왕께서는 이미 그 원리를 아셨어요. 컴퓨터 원리를. 그때부터. 우리 글자가 바로 그 원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우리의 말, 우리의 사고에 컴퓨터의 원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기에 IT 강국이 될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부심 가지면 돼요. 뭐 구순이니까 나오지 말고. 자, 그렇다면 종성은 과연 종성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렇죠? 예. 그럼 우리 현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종성 어떻게 하죠? 초성 갖다 종성 쓰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다섯 번째는 종성법. 이 종성 규정은 어떻게 해왔을까? 네,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56쪽을 보면은 뭐가 있어요? 받침 규정이 편천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자, 그 순서로 외울게요. 그러니까 세종께서도 맨 처음에 초성 17, 중성 11, 종성은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 했어요? 초성 갖다가 종성 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규정이 뭐였다고요? 네, 종성이라는 것은 다시 쓸 용, 다시 쓴다. 다시 쓴다. 무엇을? 초성을. 네, 바로 종성, 부용, 초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음적 표일까요? 표의적 표일까요? 얘는 어원을 밝히는 표의적 표기였었어요. 근데 우리 15세기 당시는 표음적 표기 원칙이, 그지? 소리 나는 거 쓰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이 규정은 15세기 당시 널리 사용된 규정이 아니에요.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실험하는 과정에서만 사용되었었던 원칙 규정일 뿐인 것이에요.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자, 이거는 원칙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럼 실험 과정 딱 두 군이었잖아요. 뭐하고요? 네. 용비어 천가하고 월인 천강지곡이라는 이 딱 두 권의 문헌밖에는 사용되지 않았었어요. 그럼 왜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원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왜 일반화되지 못했었을까? 그러면요, 딱 한마디면 돼요. 15세기 표기 당시의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럼 15세기 당시의 원칙이라면 다시 한다. 표음적 표기, 표의적 표기, 표음적 소리대로 쓰는 거야. 그러나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이 규정은 뭐예요? 소리대로가 아니라
뜻을 밝히는 표의적 표기이기 때문에 일반화될 수는 없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그 받침 규정에서요. 훈민정음 예의나온 규정이었고요. 자, 이거 잠깐 볼게요. 그러면 종성이라는 것은 다시 쓴다. 무엇을? 초성을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초성 만들기 몇 자 있었어요? 그렇죠. 17자요. 그 17자를 종성에 다시 쓴다는 규정이 종성, 부용, 초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제국을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17자가 다 쓰인 흔적은 없다고 그래요. 이게 또 완벽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종성에 히읗이나 이 히읗 있죠? 네, 이건 사용되었던 용례가 없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요. 네, 그렇다면 종성, 부용, 초성 규정을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받침에 딱 4가지 받침이 있는가 봐요. 4가지 받침. 그 4가지 받침은 이때 아니면 용비어천가 월인천가 아니면 현대 쓰기 때문이에요. 현대 쓰기 때문에. 자, 그 4가지 받침이 뭐였다고요? 치읓, 치읓, 티읓, 피입이에요. 그래서 지읒, 지읒, 티읒, 피읒 표기가 받침이 있다면 뭐예요? 걔는 종성, 무용, 초성의 흔적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종성 규정이 어떤 규정이? 종성, 무용, 초성이라는 이 규정은 15세기 당시에 다시 한 번 더 표기 원칙, 표음적 표기, 표의적 표기, 표음적 표기에 어긋났기 때문에 자, 잠시 실험만 하다가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종성, 부용, 초성을 지나서 이제 너무 많아요. 몇 개만 쓰자고요? 8개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팔종성 가정용법이다 그래요. 8개만 가지고도 가히 족하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 여기가 표의적 표기라면은 이 팔종성용법은 표음 표의 음적 표기입니다. 소리대로요. 그리고 이것이 15세기의 우리 표기의 원칙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이 자, 여기 잠깐 봐요. 이 딱 두 것만 빼고는 자, 팔종성 했을 때 어떻게 돼요? 15세기 문헌부터 해가지고 17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문헌은 다 몇 종성 하자고요? 다 팔종성이에요. 다 팔종성. 그러면 자, 팔종성 그랬을 때 표음적 표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세구에 쓰는 것 중에서 몇 자만, 자, 8자만 불러볼까요? 8자.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인닝이 돼야 됩니다만은, 자, 이 8자만 가지고도 가히 족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종성부용 초성하고 이 팔종성하고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이것만 생각하면 돼. 자, 4가지. 자, 불러. 치읓, 치읓, 티읓, 피읓 받침이 있으면은 다 이건 뭐라고요? 표의적 표기, 종성부용 초성이에요. 이게 팔종성 했을 때는 이게 팔, 대표, 음이란 것 같은 거야. 팔대표. 자, 그러면은 지읒, 치읓은 뭘로 바뀌겠습니까? 지읒, 치읓은 시옷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곧 좋고 빛나시니다, 조건을 깊고 새잎. 자,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지읒, 치읒, 그죠? 네, 피읍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팔종성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것이 시옷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티읕은 뭘로 바뀌겠습니까? 티읕은 디귿으로. 피읍은 뭘로 바뀌겠습니까? 피읍은 피읍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팔종성의 근거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두 권 빼고는 우리 15세기, 16세기, 17세기 할 거 없이 일반인 종성은 전부 몇 종성? 팔종성을 썼어요. 그런데 자, 밑에 쓸까요? 이 팔종성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7개만 가지고도 충분하더라. 됐습니까? 이제는 7,
종성법이 나옵니다. 이때 이 7종성법하고 여러분들 끝소리 규칙에서 7대표면 혼동 안 됩니다. 그래서 이 7종성법 했을 때는 보통 17세기 말이나 18세기나 그죠? 네, 그래서 18세기 이후에는 몇 종성을요? 7종성을. 그래서는 위에 8종성하고 아래 7종성의 차이가 뭔가 봐봐요. 그 현대 7대표 혼동 안 됩니다. 무엇을요? 디귿을 빼버리세요. 디귿을 빼세요. 근데 디귿을 모두 뭘로 통합했다고요? 네, 시옷으로 통합을 합니다. 근데 현대 7대표는 시옷 대신 디귿이잖아요. 대표문. 하지만 7종성법은 디귿 대신 시옷이에요. 이 하나 차이입니다. 자, 부르세요 한번. 자, 기역, 니은, 리을, 디귿 없어요.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역. 네, 7개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같은 보세요. 같은 시옷 받침이지만요. 시옷 받침이지만은 앞쪽이 지읒, 치읒이 시옷 바뀔 때는 뭐예요? 얘는 8종성. 디귿이 시옷 바뀌는 것은 얘는 7종성. 쉽지? 그리고 이 7종성법이라는 것은 18세기에 법인했지만 주의할 점이 현대국에는 발음할 때는 7대표음이고 맞죠? 네, 표기는 표음과 표의를 둘 다 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7종성을 쓰는 표기가 하나 있어요. 현대. 뭘까요? 유일하게 현대 이 7종성을 쓰는 표기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여러분들 외래어 표기법 보면은 7개의 받침만 사용한다고 나오잖아요. 바로 그 7종성이 외래어 표기에 쓰는 받침이 7가지예요. 현대 7대표하고 절대 혼동돼서는 아니 됩니다. 알겠지요? 예. 자, 그러다가 다시 현대 왔었을 때 이렇게 문제 되는 거야. 선초, 조선 초에 실험에서만 사용다 없어져 버린 규정이 현대에 다시 부활된 게 뭐냐? 그 부활된 게 뭐예요? 바로 종성, 네, 부용, 초성의 규정이 다시 한번 부활이 되게 됩니다. 현대. 그리고 이 종성, 부용, 초성의 규정이 부활된 이유는 뭐예요? 자, 시기는 1933년 바로 조선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한 때였습니다. 맨 밑에 봐봐요. 그래서 세종 당시 57페이지 맨 밑에 훈민정음 실험 과정에서만 사용되었다가 소멸된 이후 1933년 조선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다시 한번 복원이 되게 됩니다. 이해됐죠? 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의 그 15세기는 원칙이 표음 위주라면은 현대는 뭐예요? 표음적 표기하고 표의적 표기를 둘 다 쓰잖아. 둘 다 현대는. 그래서 현대 우리 한글 맞춤법도 표준어는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보에 맞게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 표기 이 원칙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부활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성법의 번째는 어떻게 돼요? 종성, 무용, 초성, 8종성, 7종성, 그리고 종성, 무용, 초성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8종성과 종성, 무용, 초성의 차이는 어떤 거라고? 다시 한번 지읒, 치읒, 티읒, 피읒 있으면 종성, 무용, 초성 표적 표기. 얘가 지읒, 치읒이 시옷으로, 티읒이 디귿으로, 피입이 비 바뀌면은 얘는 8종성. 그 다음에 8종성에서 디귿이 시옷 바뀌면 뭐라고? 얘는 7종성. 됐습니까? 다시 한번 원칙을 복원했습니다. 이게 종성, 부용, 초성이었습니다. 쉽죠? 자, 그렇다면요. 거기에 재밌는 거 하나 드릴게요. 자, 이거 좀 씌울게요. 씌우고. 그 재밌는 문헌 중에요. 문헌 중에. 자, 15세기에서 17세기 말까지 15세기 당연히 8종성, 그렇죠? 네. 16세기, 17세기. 근데 이 중에서 이렇게 물어버렸어요. 만약에 10,
6세기는 16세기는 몇 종성을 썼을까요? 당연히 8종성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8종성이라고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57쪽에 자 3번을 보시면은 초성, 종성, 통용, 팔자 해가지고 8종성의 재확인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아래쪽에 문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6세기에도 몇 종성이라고 했어요? 네, 8종성을 썼어요. 하지만 이 문헌에서는 이걸 8종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8종성은 종성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왜요? 종성이란 초성 빌자 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8종성을 쓰되 이 문헌에서는 이 8종성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요? 초성, 종성, 통용, 팔자라고요. 뭐라고 한다? 초성, 종성, 통용, 팔자. 그러니까 초성과 종성에 두루 쓰이는 여덟 자 이 뜻입니다. 이게 8종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담중 8종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그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초성, 종성, 통용, 팔자가 아닌 것을 했더니 이건 또 뭔 뜻이야 이건 하지 말고 말천원이었습니다. 바로 16세기의 이 문헌 이건 꼭 공부하셔야 돼요. 어떤 문헌이요? 훈몽 자회였습니다. 훈몽 자회. 그래서 훈몽 자회는 어린이용 한자 학서인데요. 네,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훈몽 자회 가지고 거기다가 표를 짜놨을 거예요. 있습니까?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자 우선 훈몽 자회 했을 때 자, 연대부터 볼게요. 우리 16세기에 아주 천지의 문헌입니다. 중종 22년이면은 1527년이에요. 이렇게. 자, 누가 만들었다고 썼어요? 최세진이 어린이용 한자 학수로 만들어 놓은 것이 훈몽자였어요. 근데 이 훈몽자의 의 중에서요. 자, 읽어봅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 한글의 명칭을 뭐라고 했어요? 반절에서 반절. 그러면 이 이전까지 훈몽자회 이전까지는 뭐라고 그랬냐? 언문이라고 했어. 언문. 보통 이제 상놈의 글이라 해가지고 언문이다 아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언문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대해서 훈몽자회에서는 어떤 명칭이 나온다고요? 네, 자 읽어보세요. 뭐라고? 반절. 근데 여러분 이 책에 이렇게 반반을 쓰든요. 아니면 돌이키반, 반반 이렇게 반절 쓰면 똑같아요. 그래서 반절이라는 명칭이 처음 나온 문헌이 뭐라고요? 그게 훈몽자회라고요. 자, 그래서 한글의 명칭을 훈몽자회 당시 속에서는 자 앞에는 뭐라고 써요? 언문이라 불렀다가 처음 반절이 나오는데 자 주의할 점은 최세진이가 반절이란 명칭을 붙인 사람은 아니야. 그 반절이란 명칭이 언문이라 불렀다가 반절이란 명칭이 처음 엿보인 문헌이 훈몽자회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어떤 거요? 그건 빼버리고 네 번째 봐봐요. 한글 자모의 명칭과 순서를 오늘날과 유사하게 시했다는 거. 있습니까? 예, 그거 쫙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 자모의 순서라든지 명칭 있잖아요. 명칭. 그래서 그 자모의 순서나 명칭의 근거를 잘해. 오늘날과 동일이야 유사야. 거기에 콘돔 안 돼요. 그러니까 유사하게 처음 제시했을 때가 뭐라고? 그게 훈몽자회야. 또는 이 자음에 대해서 이 자음을 기역하는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문헌도 뭐라고? 그게 훈몽자회야. 그러나 주의할 점은 유사하게
처음 제시했었지. 우리 현대의 순서나 명칭과 동일하다, 같다 한다면 X. 똑같은 거 아니야. 만약에 동일, 같다 했을 때는 뭐냐면은 이건 1933년 바로 조선학회의 한글 맞춤 특이한 때예요. 아셨습니까? 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게 자, 팔종성의 정착 있습니까? 네, 바로 이 의미가 바로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자, 훈몽자회 우리 16세기 대표 문헌인데요. 자, 의 갑니다. 이제 어린용 한짝서입니다. 누가 만들어놨어요? 최세진이가. 자, 첫 번째 의 엄문이라 불렸었던 우리 한글의 명칭에 대해서 반전한 명칭이 처음 나타난 문헌이 바로 훈몽자회다. 그럼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최세진이가 붙인 이름은 아니야. 그게 처음 나왔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한글 자모의 순서나 명칭의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했던 문헌이야. 됐지? 그러나 주의할 것은 현대하고 유사야 동일이야. 유사야 비슷하게 처음이야. 동일한 거 아니야. 동일하게 했을 때는 1933년 조선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팔종성을 쓰고 있지만은 이 팔종성에 대해서 팔종성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초성, 종성, 통용 팔자다. 이렇게 명칭을 제시했어요. 자, 뒤쪽에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60페이지. 60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훈몽자외의 초성 16자, 중성 11자에 대한 됐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 순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여기까지는 현대 순서란 명칭이 거의 같잖아요. 그럼 밑에 거 봐봐요. 초동 동용팔자는 명칭도 순서도 현대와 같지 않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동일하다는 말씀은 큰일 납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뭔가 문헌을 볼 수 있는 기초는 됐잖아. 기초는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했고 지금 하지 않았던 규정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점찍기 있죠. 점찍기. 점찍기 내가 안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되려면은요. 자, 54쪽을 보시면은 우리 소방직에서 꼭 지문과 더불어 봐야 될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세종의 의지잖아요. 다른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이론을 아셔야만이 그것을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뒤쪽에 연철, 혼철, 분철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국정운식 한자라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고전법은 다음에 우리 기본으로 들어갔을 때도 안 해줘요. 이건요. 그리고 고전문법에서 이제 주로 해준다면은 어학적인 글 해가지고요. 용비어 창가라든지 두시언이라든지 소학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좀 다룰 것이고 고전법에 대한 모습은 이 기초에서 언제 다 마무리하세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1시간 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용어로 좀 정리하겠고 그 다음에 세종의 어지 부분에 대한 지문풀이까지 여기서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쉬셨다가 끝내겠어요.